자, 이제부터는 조직 이론입니다. 정책이 일의 덩어리라면은 조직은 일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협력해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진다? 구조 형성이 만들어져요. 이 구조 만드는 게 뭐다? 조직이야. 그치? 여기 구조가 만들어지면 여기다 맞게 이제 사람을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치한 게 뭐다? 인사가 되고요. 그다음 일하기 위해서는 또 물자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재무가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총론이 아니라 이제 강론 쪽이에요. 근데 보통 다른 책은 정책 다음에 조직이 나와요. 왜? 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구조 설계하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저는 약간 배치를 달리 했었거든요. 왜? 조직 이론은 경영학 이론이고 이걸 이해하면 행정학의 용어는 많이 이해해도 공적 개념을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뒤로 뺐고 또 정책과 가장 밀접한 게 관련돼 있는 건 재무예요, 재무. 돈을 쓰겠다는 것은 정책을 하겠다는 거고 정책을 하겠다는 건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항상 재무행정은 이 정책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옛날에는 정책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짰는데 지금은 돈의 총액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행정부가 그리고 대신 성과 내놔야 돼요. 옛날에 입법부가 정책 만들고 법률 만들어주고 예산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게 행정부였는데 이제는 정책 자체가 행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행정부가 만든 정책에다가 법률로 통제하든지 예산으로 통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쭉 가는 거고 예산은 1년 단위로 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통제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정책과 재무행정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제 뒤로 앞에서 뺐는데 보통 책은 정책 다음에 조직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정책 다음에 조직을 집어넣었습니다. 조직은 뭐다? 어떤 일이 있어.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일이야. 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하는 거예요. 그치? 몇 명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 몇 개의 부서가 필요한지, 계층이 몇 개인지, 어떻게 명령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만드는 게 조직이다. 조직은 뭐다? 구조를 형성하는 거야. 그치? 구조는 뭐다? 이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자, 이 조직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 조직이 없었다면 문명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그지? 조직이 있으니까 이런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전부 다 분업을 하고 나눠서 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점점 분화 사회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세상에는 많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연구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학자,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세상에 있는 조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되게 사회학자들이에요. 사회학자들, 물론 배번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분이 있고요. 반면에 세상에 있어야 될 조직 구조를 설계한 분들이 있어. 뭐 이렇게 만들자. 되게 경영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경영학자 안에서도 실증적 이론도 있습니다. 네, 없다는 게 아니야.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있는 현실의 제도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반면에 경영학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성과 내는 구조를 설계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사회학도 영향을 받고 경영학에도 영향을 받아요. 더 오래된 게 사회학이다 보니까 사회학에서 많이 들어왔겠죠. 제일 먼저 엣지온입니다. 역시 사회학자고요. 자,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은 힘이 있어요. 조직의 힘. 이 힘의 근원이 뭔가를 물어봐요. 두 번째, 구성원들은 그 조직에 복종을 하거든요. 그 복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권력, 어떤 힘의 근원인 권력의 종류하고 따르는 이유, 복종의 이유, 총 세 가지인데 그럼 9개 조직이 나오는데 서로 이제 그 부합될 수 있는 게 강압적일 때는 소외적으로, 공리적일 때는 말 그대로 타산적으로, 타산적 복종이야. 그다음에 규범적일 때는 도덕적으로, 공리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공리적일 땐 되게 타산적으로 복종합니다. 이득이 되면은 복종할 거고 이득이 안 되면 복종하지 않겠죠. 결국 연결되는 게 강압은 소외적으로, 공리는 타산적으로, 강압을 했는데 도덕적으로 복종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물론 예외도 있지만 주로 요 세 가지 강공규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강제, 공리, 규범 해가지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권력과 복종의 유형이고요. 블라우 스코트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수혜자가 있을 거예요. 누가 수혜자인가? 점점 작았다가 커져가요.
처음에는 조직 내 구성원이야. 이걸 호혜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주인들, 옛날에 주인이야 최고 책임자겠지만 지금 주주란 말이에요. 그지? 이러다 보니까 내부 구성원보다 좀 더 넓은가 봐요. 기업 조직이고, 그 다음에 고객들, 봉사 조직, 국민 전체들, 공익 조직이에요. 호혜 조직은 구성원이 수혜자인데 모든 조직은 계층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봤죠? 모든 조직은 집권화된다. 과두대 철칙 이런 것들. 이러다 보니까 계층제로 만들다 보니까 계층제로 만든 이유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제일 좋으니까 그 친구한테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힘을 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요 위에 있는 사람은요, 요 힘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키우는데 악용해 버려요. 대통령한테 힘을 준 것은 대통령이 그 권한 가지고 국민한테 좀 봉사해달라 이런 의미였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 힘을 키우는데 악용한단 말이야. 조직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혜 조직은 이러니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조직은 집권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야지만 조직 구성원 이득을 볼 겁니다. 기업 조직은 뭐 남아야 되겠죠. 주인들이니까 능률성이야. 그래야지 뭐 이윤이 남을 거 아닙니까? 호혜 조직은 SOP가 있어요. 운영하는 방식이. 반면에 고객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원해요. 이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서비스하고 그 SOP와의 갈등의 조정. 저는 강의한 방식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강의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공익조직, 여러분이 다 이제 들어갈 조직인데, 보다시피 이 공익조직은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내부의 이익들, 사익을 위해 봉사한단 말이야. 내부성 같은 것들. 이러니까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가 바로 공익조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호기봉공, 호기봉공. 구성원의 참여는 호혜조직, 능률성, 그 다음에 SOP와 고객봉사 간의 마찰의 조화, 갈등 해소, 그 다음에 국민들의 외부적 통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은 구성 요소가 있잖아. 조직은 사회 전체의 하나의 또 구성 요소야. 그치? 그럼 이런 조직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그래서 기억나 체제 이론. 어떤 생명체든 어떤 사회 체제든 해야 될 게 정목 통용이야. 적응해야 되고 목표 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해야 되고 형상 유지해야 되는데 조직들의 역할이 뭐다? 적응 기능은 대개 경제 조직이, 목표 달성은 정치나 행정 조직이, 그다음에 통합은 경찰이나 사법 조직이, 형상 유지는 교육과 문화죠. 교육과 문화. 파슨즈는 이렇게 말했고 카치와 칸도 옛날 시험에 나왔거든요. 교육과 문화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제 하나씩 내려옵니다. 적응 기능이 파슨지는 경제 기능이었는데 적응 기능은 얘는 교육이나 연구소, 예술기관 같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게야. 창조적인 뭘 만드는 게 적응 기능이고 오히려 산업 조직이 목표 달성 기능, 그치? 그 다음에 정치 조직이 통합 기능이래요. 제가 봐선 요 분류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지? 뭔가 새로 만들고 창출해가는 적응 기능은 예술기관이나 대학 연구소들이 하는 거고, 반면에 어떤 산출 같은 물건 만들고 이건 산업 조직이 하는 거고, 통합은 정치가 하는 거고, 형상 유지는 교육 문화가 하는 건데, 어쨌든 옛날에 얘도 카츠칸도 시험에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파슨즈가 나왔으니까 파슨즈 위주로 좀 외워두시고 어쨌든 파슨즈의 이 기능은 제도적으로 분화돼 있죠. 이 분화된 거를 뭐라 그래? 선진사회라고 그랬고 반면에 전부 다 왕이다 하는 게 바로 융합사회 후진국이고요. 껍데기는 분화돼 있지만 실질은 대통령이 다 했던 개도국이 바로 프리즘 사회였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콕스 주니어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직에 가면은 문화가 있거든요. 하나 문화만 있는 게 획일 조직이야. 삼성에는 하나 문화만 있다는 거예요. 공단기 전체 조직에 하나 문화만 있다는 거야. 반면에 조직 내 여러 문화가 있다는 거야. 여러 문화가 있고 인정은 해줘요. 인정은 하지만 갈등이 많은 게 다원 조직이고요. 서로 그 문화 장점을 도입해서 시너지를 만든 게 다문화 조직이래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운 이유는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주하는 걸 인정해줘요. 저도 뭐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들의 장점과 우리 문화를 섞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원화 조직이고 나는 내 걸 강조하고 걔는 걔 거 강조할 거야. 갈등이 좀 있겠죠.
반면에 그게 아니라 서로 섞이면서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다문화 조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다시 다원 조직이든 다문화 조직이든 다른 문화를 인정해요. 근데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게 다원화 조직이고요. 다른 문화 장점을 포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게 다문화 조직이래요. 그렇지? 뭐 이런 용어도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오. 제일 중요한 건 엣지온입니다. 거의 90% 정도. 그 다음에 파슨즈의 기능별 분류, 블라우의 수혜자 중심의 분류 이런 것들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 이론의 이제 유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